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월가, 테이퍼링, 실적 부진, 법인세 인상 등 3대 악재가 발생을 했다. 국채금리 연 1.5% 돌파하면서 자산시장의 조정이 신호탄인가? 우리 민주당에서 기업 파트너십 그리고 자사주 매입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요 지금 자사주 매입의 증세를 검토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악재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하우스들의 전략팀에서 미국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떠받쳐지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게 증세안이 발표가 되면 시장에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패드는 11월 테이퍼를 시작해서 내년 9월에 완료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편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난주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월요일 날 헝다 얘기, 오늘 제가 헝다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냥 전문가 입장이라기보다도 투자자 입장에서 이 헝다 사태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헝다 파산설, 세계 증시 휘청, 국내 증시도 불안감 확산, 글로벌 증시 헝다발 투매,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러시아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했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게 뭐냐면 리먼 사태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어냈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그렇지 않고요. 그 이제 국지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이고요. 헝다그룹 위기, 중국발 리먼 사태의 재현인가? S&P에서는 중정부는 본보기 삼기 위해서 헝다 파산을 방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으면서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을 했던 것은 어제 23일 날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 만기가 있었죠.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었는데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시장에는 유동성 보강을 좀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23일날 채권 이자를 지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불할 것이다라고 해놓고요. 22일날 저녁 5시까지도 뭐 지급을 받았니 안 받았니 또는 뭐 해외 채권에 대해서만 지급, 그 달러 표시 채권 요것만 지급을 했고 뭐 다른 거는 뭐 하지 못했니 여러 가지 예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홍콩 증시에 있는 헝다가 올해 내내 빠졌습니다. 올해 내내 한 82% 하락 빠졌어요.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포도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디폴트 했다고 봐야죠. 82%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17%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가 오늘 오전에 약 7% 하락을 다시 했었는데요. 좀 전에 주요 계열사에 전기차 관련 계열사에 임금 지불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또다시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약간 밀리고 있어요. 우리 시장을 보면은 약간 반등을 오전에 주다가 지금 대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북 관련주가 지금 오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난티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중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이 우리 쉬는 동안에 가장 큰 뉴스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9월 FOMC 회의가 끝났죠.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20일 날 나스닥이 2.19% 하락을 했는데 장중 저점이 3.42%였습니다. 폭락한 거죠. 다우는 1.78%, S&P 500은 1.7%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일자별로 아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21일 날은 나스닥이 0.2% 반등하고 22일 날 1% 반등,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23일 날은 1% 반등. 그래서 합쳐서 2.2%. 그래서 원위치 한 겁니다. 월요일 날 빠진 것을 원위치, 갭을 메우는 원위치 하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다우는 1.78% 하락했는데, 그 다음날 0.15 하락, 그 다음에 1% 상승, 그리고, 어젯밤에 1.4% 반등. 합쳐서
6.48%니까 뭐 거의 근접했고요. 원위치 갭을 메우는 상황이고요. S&P 500은 1.7% 하락했는데 21일 날 0.08%, 그리고 22일 날 0.95, 그리고 어제 1.21%, 합쳐서 2.1%. 그럼 S&P 500은 오히려 갭을 메우고 더 올라간 거죠.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주간으로 볼 때는 오늘 밤 하루가 남았죠. 그런데 어제까지의 주간으로 보면요. 나스닥은 플러스 0.05, 다우는 플러스 0.52, S&P 500은 플러스 1.21%, 죄송합니다. 다우는 0.52%, 그리고 S&P 500은 0.36%. 3대 지수가 주간으로 플러스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뭐 홍다발 파산설이니 FNC의 우려니 이러면서 미국이 급락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하면서 불안하게 했는데 그들은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요. 오늘은 또 봐야겠죠. 약간 되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갭 하락했던 부분이 갭을 메우면서 반등을 주면 다시 약간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죠. 대만도 한 2% 빠졌다가 한 1% 반등을 주었고요. 항생지수는 약 3% 빠졌다가 약 1.8% 반등 주었고요. 상해종합지수는 22일 날 당일날 저점이 1.48%였는데 0.4%까지 반등 줬고요. 그리고 어제도 0.38%. 지금 좀 약간 떨어지고 있죠. 약밥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종합지수는 안 빠졌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좀 보였다. 그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헝다발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에 해당 국가인 상해종합지수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다. 이게 특징이고요. 주요 지표들을 보면 WTI는 673달러. 지금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WTI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3.1포인트 레벨에 있는데요. 이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가 1174원인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114원인데요. 이게 118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80원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다소 안정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위안화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6.4591 달러 대비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한 가지 이번에 움직임이 있었던 건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대로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 2% 가까이 가면 시장이 빠지죠.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건 왜 올라왔습니까?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반까지 빠른 시일 내에 테이퍼링을 완결하고 그리고 2022년 말 정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이머징 국가의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기업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의 사람들은 경기를 자꾸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그 약세론자들은 과거에 2014년, 2015년도에도 그랬듯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바라보면은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 미국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머징 마켓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20일 월요일 미국 시장 급락했습니다. 중국 홍당으로 파산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21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 주요 시장 하락 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반등을 했던 이유는 이자 지급 그리고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23일 날 하루 홍다는 어제는 17% 반등을 했고요. 오늘 다시 재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월요일 날 갭 하락을 메우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로 상승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의 홍다그룹 노이즈로는 지금 현재 봉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중국 정부 처리 방안에 따라서 노이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이 부분은 하원에서 유예하기로 2022년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상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 이것을 증세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과 연계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후에 8월 시장에 매파적 연설이 있었는데요. 11월에서 12월경에 테이퍼링 시작해서 2022년 중순에 마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 시작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2022년 경기 전망을 상향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타냈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요. 경기 회복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향후 주식시장에 대해서 강세론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긴축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세론이에요. 이게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평하게 있어서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시장이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FOMC 회의에 대해서, 지금 홍다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류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FOMC 회의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첫 번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2021년 미국의 GDP 성장률을 7% 예상했던 것을 5.9%로 하향. 물가 PCE를 3.4%에서 4.2%로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어 PCE는 3%에서 3.5%로 올렸고요. 고용은 4.5%에서 4.8%로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1년 성장률과 물가와 고용을 바라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하반기를요. 지금 이제 남은 이제 3개월 남았지만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경기는 좋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고용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긴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내년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에 GDP 성장률을 3.3% 원래 예상해서 3.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GDP 성장률은 QOQ 그리고 YOY로 이게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7%에서 3%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미 올라온 기저에서 얼마큼 올라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3.8%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PCE는 2.1%에서 2.2%, 코어 PCE는 2.1%, 2.3%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연준에서 바라보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2%지 않습니까? 그 2%를 충족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도 내년도에는 2020년 3.8%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2021년도에는 경기는 앞으로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고용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좋지 않은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화되고 고용도 완전 고용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점도표 직전에는요. 2022년도에 인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연준 위원이 7명이었는데 요번에 9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레인지가 0.25에서 0.5% 여기가 제일 많고요. 0.5에서 0.75% 레인지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그런 발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쭉 놓고서 보면은 테이퍼링은 이제 11월에 한다고는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시기와 속도의 문제이지 이제 테이퍼링 하는구나. 물가가 이제 계속 높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22년 경기 전망을 이제 상향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코어 PCE가 하향 안정화되고 그리고 고용이 완전 고용이 되면은 이제 긴축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인지는 아주 그냥 급격하게 막 1%, 2% 옛날에는요. 전에는 한번 급격하게 제로 금리 갔다가 올릴 때 아주 빨리 올려가지고 2.25%까지 빨리 올렸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2023년도까지 1%에서 1.25% 이렇게 레인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가 넘어가면서 레인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의견들은 뭐냐면 경기가 내년에 좋아질 거다. 그래서 테이퍼링하고 긴축을 할 것이라는 경기와 연동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 강세론자들은
요번에 4분기를 지나면서 특히 요번 9월에 지금 주춤 하지 않습니까? 9월에 지나고 10월에 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미국은 좀 주춤하고 우리 상대적으로 좀 강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그 지나고 요 기간을 지나고 내년 가면 또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실적과 경기는 같은 축으로 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유동성, 돈의 힘인데 돈의 힘에 의해서 이만큼 버블이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풍선에 공기가 이만큼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더 이상 주입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결국은 시장은 변동성을 갖고 것이고 특히 이머징 마켓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규제의 이슈가 발생이 되고 특히 중국이 규제 리스크가 지금 발생이 되면서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거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되지 않냐 이런 약세론자들의 의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GDP 성장률이 올해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기업 실적이나,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 다소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이것이 둔화돼서 정상적으로 됐다가 점차로 다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차트나 그 지표들을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다 안정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게 좀처럼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피크를 쳤다라고 하지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의 지금 봉쇄령으로 인해서 밸류체인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건 상당히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가시지 않겠냐. 특히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쉽게 내려오겠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고용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는 이 4% 아래 3.8%까지 급격하게 고용이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진짜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상은 이번 4분기의 경기 지표, 특히 다음 주가 9월 말이고요. 그 다음 주 10월 첫째 주 들어가는데요. 10월 첫째 주에 나올 9월의 경기 지표 정도는 최소한 지켜보고서 이건 판단해야 된다. 연준에서는 이렇게 할 거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그렇지만 항상 시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바꾸죠. GDP 성장률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뭐 PC나 고용도 수치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의견도 계속 바뀌겠죠. 연준 위원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들이 얘기했던 것도 또 금방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래서 테이퍼링을 이제 하겠구나 얘네들이. 그리고 내년 돼서 테이퍼링은 이제 멈추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본 것이고요. 근데 정말로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상은 그렇게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은 내년도에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이번 주의 상황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그걸 마지막 주예요. 미국은 9월이 미국 회계년도 마감입니다.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예요. 그러니까 연 단위가 끊어지는 겁니다. 10월 1일부터 새로운 내년도 9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회계가. 그래서 9월 마지막 일까지 인프라 부양책 포결과 증세안 협상 그리고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다음 주에 있을 것이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길 PMI, PCI, 고용보고서. PMI는 경기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고 PCI는 물가 지표고 고용보고서 있고 요 세 가지가 10월 초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회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또 이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30일 날은 중국의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PMI가 발표됩니다. 미국처럼 중국도 이 PMI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이 PMI가 50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50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중국의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하락합니다. 중국이 하락하면 우리 시장이 거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1일 날 우리나라 9월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다라는 이제 자료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일 날 미국의 개인소득 및 소비지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PC 이게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번보다 약간 둔화되지 않았을까 물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요. 중국은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쉽니다. 휴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다음 주에 이 지표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헝다에 관련된 얘기들 6개 이슈가 끝나면 그냥 중국은 일주일 동안 약간 묻혀버려요. 그러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가 제일 이 변동성에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헝다그룹의 채권 이자가 30일 날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돼요. 30일 날 한 번 지급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이자 지급을 못하는 게 디폴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거 못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30일을 또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 헝다그룹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디레버리징 그리고 규제 속에서 향후 헝다그룹 관련 노이즈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 3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연동하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또. 그래서 보수적 IR 성향을 갖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수가 또 못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9월 전체적으로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을 보냈는데요. 그게 마무리가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 마무리된 게 지금 없어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헝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 GDP나 아니면은 경기 지표들이 2분기에 피크아웃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고 어떻게 터닝한다든지 뭐가 좀 이렇게 깔끔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9월의 마지막 주를 다음 주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변동성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차트도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쭉 설명드린 거 한번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려보면요. 현재 여러분 나스닥 차트의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나스닥 차트 이렇게 화면을 크게 띄워야겠죠? 이날 개파락했고요. 그렇죠? 이날 개파락했다가 3일 반동 줘서 갭을 그냥 메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볼 때는 딱 이렇게 어제까지요. 플러스 0.05 양봉. 이 모양 보면 나쁘지 않죠? 미국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지금 주봉만 볼게요. 그럼 일봉은 다 똑같으니까 내려왔다 개파락다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아래까지 달린 양봉을 만들었고요. S&P 500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움직임을 준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움직였던 건 뭐냐면 달러스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약간 하향 안정화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원도 약세 많이 올랐다가 1186원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기준으로 잡는 걸 1200원으로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역시 1200원을 보셔야 되고요. 이 1200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3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집니다. 3050포인트, 3000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1200포인트를. 1200포인트에 딱 찍었다. 그럼 한 31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정도. 요 정도 지수를 시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 요번에 이렇게 올라갔느냐? 우리나라 원화는
외부의 변동성이 심할 때 약세가 되는 그런 특성을 당연히 갖죠. 외부의 변동성이 심하면은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생기면 시장의 자금들은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고,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로 가면서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9월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9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9월 전체적으로 특히 9월에서도 9월 9일 날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은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래가 있었으니까 빼고요. 9월 13일서부터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개인들이 1조 1천억 순매도하고요.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순매수, 기관들이 6천억 정도 순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걸 뭘 했냐? 삼성전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자, 이걸 지금 금액으로 보시면 9월 1일이 여기에요. 그럼 8월 31일 이후에 삼성전자의 매도는 단 이틀만 매도를 했어요. 계속 샀습니다. 이게 얼마큼 샀냐면 1조 2천억 정도 샀습니다. 순매매로 거래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화면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매 기간이요.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매수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대형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기를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환차 손이 발생돼 파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를 보면서 우리 형달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주식을 보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이만큼 내려와서 이만큼 내려오면은 여기서 계속 팔던 사람도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팔지 않거나 사기 시작을 하죠.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만큼 올랐던 종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팔거나 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반락하는 거잖아요. 이 환율이 1200원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반적인 컨센이에요. 완전히 불확실성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은 다르죠. 리스크는 당연히 아니고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확실성, 소위 말하는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위로 이게 치고 올라가는 거지, 지금 현재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거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야지 이만큼 내려갔을 때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환율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하향 안정화됐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바짝 고개를 들고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요, 이게 한참 많이 올라갔을 때 있어요.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요. 요 구간이 우리가 어땠어요? 1월에 우리 시장이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쭉 빠졌죠. 꽤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1.7%예요. 근데 지금 1.4%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우리 시장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이 내리고 우리 시장이 오르는 구간이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시장이 좀 내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시장이 빠지겠죠. 여러분 구간을 잘 보세요. 1월부터 3월까지고요. 3월에서 8월까지예요. 우리 차트 봐볼게요.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에서 보면은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걸 비교를 해보면 1월에서 3월까지 빠지고요. 3월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밑으로 빠지는 구간에는 우리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게 오르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우리 시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으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완전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얘가 더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당분간 좀 좋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자꾸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의 환율은 헝다 문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테이퍼링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우리한테 부정적인 방향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 약세가 되거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헝다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봉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문제가 되고 다음 달에도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기보다는 변동성을 좀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변동성을 주면서 좀 방향을 좀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의 결론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또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이건요, 지금 1.4%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우스운 게 1.4%까지 갔다가 뭐 1.5, 1.6까지 갔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장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떨어져요.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1.6 갔다가 1.5로 오잖아요. 그러면 안정화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즉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 2%, 3%막 폭등을 한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시장은.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는 긴축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불안해하다가 조금만 내려오면 뭐 안정화됐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이고요.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미국하고 주요 지표들을 잠깐 차트를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미국은 빠졌지만 우리 시장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0.47% 올랐고요. 코스닥은 0.79% 올랐거든요. 모양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시장은요. 보면은 우리 시장에 이게 일봉이고요. 우리 코스피 일봉이고요. 주봉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주봉이에요. 코스피 지수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월봉을 보더라도요. 월봉은 더더욱, 우리 월봉 보면은, 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월봉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 조정 보였어요.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면서 조정을 보였어요. 이 정도 조정 보였으니까 10월 한번 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고요. 코스닥은 더 셉니다. 코스닥은 3개월을 십자형으로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거래 없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 보이면 다시 오르죠.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현재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했느냐?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뭐 주요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도 못 올라가요.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물론 이번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죠. 근데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보증권 방송도 하지만 이런저런 쪽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쪽에서 방송은 이렇게, 제가 이걸 혼자 제가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약하냐? 우리 시장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은 요번에 이렇게 약하냐? 9월에. 그리고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왜 이렇게 약하냐? 우리 시장이 약한 이유가 있냐? 우리 시장은 이제 고점 찍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조정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이 시장의 주도 종목이었는데 이들이 다 때려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10월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얘들이 저점 확인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9월에 동시만기 이후에 1조 4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인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똑같이,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기를
밑에 있는 3050포인트 있잖아요. 밑에 있는 3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3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려면 이게 지금 3050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이거 내려가려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1200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는 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그럼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거는 테이퍼링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긴축하고 테이퍼링하고. 그러면 환율의 부분은 지금 영향은 중국의 리스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중국의 리스크의 영향은 지금 헝다 문제, 그 규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규제의 문제 중에서 차원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헝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쉽게 될 거냐? 그러면 그냥 아예 파산시킬 거냐? 이런 거, 이 양쪽 다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계속 끌고 가면서 봉합할 거란 말이에요. 구조조정을 계속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환율은 1200원을 그냥 위로 싹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현상은 쉽지 않을 거다. 정말 그냥 파산해버린다. 사실은 그래봤자 저는 올라갔다 곧바로 내려올 거라고 보거든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도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환율에 영향을 받친 것은 달러가 강세가 된 것이고, 달러가 강세가 된 것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전자산으로 몰린 것은 중국 리스크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도 지금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쭉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중국의 헝다 문제예요. 그러면 헝다 문제가 다음 주에 30일 날 지급 이자를 넘기면 그 다음 주에 중국은 휴장에 들어간다 그랬죠. 휴장에.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또 모종에 또 뭘 하겠죠.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에서는. 그런 사이에서 우리 시장이 곧바로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50포인트를 하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려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위로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그러면 11월부터 금리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중순에 끝나겠다. 내년 2022년에 금리 인상 시작하겠다. 점도표에서도 아주 매파적인 발언들이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반영하면서 1.4%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강력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 움직임이었다? 그럼 서서히 시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은 이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3050포인트 아래로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가더라도 정말 있을 것이다. 만약에 가면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위쪽으로는 얼마큼 있느냐? 이 3300포인트를 넘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다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쉽지 않겠죠, 지금요. 이 위로 강하게 올라가려면 뭔가 뭐 중국이 도와주던 미국이 도와주던 아니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정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막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있겠냐? 그럼 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3200포인트 돌파하겠냐? 저는 요건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국내 전망을 보면 일단 전제 시황을 먼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시황이 중요한 이유는요. 급격한 시황 변동성이 생기면 개별 종목 이슈의 시황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개별 종목이 우리가 소위 바텀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시황이 만약에 하락하는 시황이에요. 그러면 뭐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성장성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시황이 빠지는 시황이면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 시황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시황에 큰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가능합니다. 요거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요.
제가 공갈빵 얘기도 예전에 한번 드렸고, 풍선 얘기를 드렸는데, 풍선이 이제 풍선에 공기를 계속 주입하면 풍선이 자꾸 커지면서 시총이, 우리 주의상이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계속 공기를 넣는 게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계속 넣어주다가 어느 순간에 돈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풍선이 더 부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있는 공기가 어떠냐? 지들끼리 순환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상승 후 박스권 장세예요. 저는 시장이 상승 장세, 하락 장세, 상승 후 박스 장세, 하락 후 박스 장세, 테마 장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더 이상 돈을 주입하지 않으면 순환하면서 상승 후 박스권 장세가 생깁니다. 이게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계속 공기를 넣으면 나중에 뻥 터져버리죠. 이게 버블 붕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버블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주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여기서 이제 멈춰 있을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높고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기 시작하면은 풍선은 쭈그러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긴축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긴축이. 근데 그게 2022년 말에 한다고 하는데, 야, 2022년 말이면 지금부터 빼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되게 아카데믹하게 교수님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시장도 보고, 그리고 오늘 사서 내일도 팔기도 하고, 일주일 후에 팔기도 하고, 한 달 후에 팔기도 하는 투자자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에 긴축을 바라보고, 지금 다 팔고, 이제 주식시장 떠나겠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많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할 타이밍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지금 사가지고 가져가야 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고요. 이미 아니고, 그 사이에, 이 사이에 바람이 빼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별로 움직이는데, 그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데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데, 그런 종목 장세 안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시황에 큰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슈가 나오는 홍대 문제나 그리고 테이퍼링 문제는 위기급이라고 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에 문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라는 트리거 정도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좀 불편해요. 특히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월에 저는 보는 이유는 과거에 일단 추석 이후보다 9월에 선물에서 동시 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이 좋았던 경험이 상당히 많았고요. 확률적으로. 이미 3개월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는데 지금 미국은 가만히 보면요. 페덱스 실적 안 좋게 발표가 됐죠. 나이키 실적 안 좋게 발표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부정적인 지금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 얘는 2분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다, 슬로우 다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이든 LG노텍이든 삼성전기든 뭐든 자동차든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좋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3분기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추이를 봐도 그렇고 이 얘기를 제가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폭락하는 상황, 중국이 폭락하는 상황이면 시장이 폭락하면 종목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이거 안 돼요. 근데 이들이 폭락하는 상황이 아닌, 위기가 아닌 그냥 노이즈로만 있다면 우리 시장은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터닝하면서 올라갈 개연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이번 9월을 3개월 조정을 마무리하고 10월 달에는 종목별로 움직이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 속에서 전반적인 상승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3,050에서 3,200포인트 박스권 안에 그냥 있으면서 종목 장세만 벌어지는 것. 조금 더 강세론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10월에는 직전 고점인 한 3,200포인트를 한번 돌파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10월 넘어가면요. 11월 되면은 소위 그 양도세 회피 매물, 뭐 CFD 매물 이러면서 또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10월에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10월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3,100포인트 위에 있는데 3,050포인트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종목을 던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 종목이 3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